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네, 증명사진이 첫인상을 좌우하다 보니 사진 준비에 부담을 느끼는 취업준비생들이 많습니다. 실력이 아닌 외적인 요소로 부당한 평가를 받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일 텐데요. 그런데 최근 채용에 불필요한 외적 정보를 요구할 수 없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입법 마무리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한지희 기자입니다. 포털의 합격을 보장한다는 문구에 취업용 증명사진 패키지 상품이 수두룩합니다. 채용 시장에서 외모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업무 적성과는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기업들도 한둘이 아닙니다. 한 건설회사는 가족 월수입, 직업 직위는 물론 정직의 지인 사항까지 적게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력서가 취업 통과의 첫 관문이라고 하지만 구직자의 87%는 이력서 속 개인정보가 유출될까 봐 걱정된다고 답했습니다. 증명사진 제출에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다양했습니다. 증명사진 제출과 관련해 외모로 인한 불이익이 걱정된다는 응답과 직무와는 무관해 부당하다는 답변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 같은 구직자들의 고민을 덜어줄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앞으로 구직자에게 사진을 포함한 용모 등 직무 수행과는 무관한 정보를 요구하지 못하고 이를 어기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기업들도 채용 전형에 필요한 응시자의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사진 제출을 폐지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객실 승무원 사진란을 폐지한 데 이어 현대자동차, LG, SK 등도 사진을 받지 않고 있고 올 상반기에는 CJ와 이랜드도 대열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올해에는 외적인 요소가 아닌 지원자 역량 중심의 공정한 채용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연합뉴스TV 한지입니다. 검찰이 상습적이고 고의적으로 임금을 주지 않는 악덕 사업주들에게 칼을 빼들기로 했습니다. 경기 침체로 작년 임금 체불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설 연휴를 앞두고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근로자 보호에 나서겠다는 취지입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콘크리트 벽에 바닥에는 장판 한 장만 깔려 있는 축사 옆 단칸방. 지적장애인 고 씨는 이곳에서 19년 동안 생활하며 강제노역을 당했습니다. 고 씨가 받았어야 할 돈은 최저임금 기준으로 약 1억 8천만 원에 이르지만 손에 쥔 돈은 한 푼도 없었습니다. 결국 고 씨를 강제노역시킨 농장주는 구속됐고 고 씨는 받지 못한 임금을 배상받기 위한 법적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임금 체불액은 무려 1조 5천억 원에 육박합니다.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후 사상 최대치입니다. 체불된 임금보다 벌금이 적은 점을 악용해 벌금으로 때우려는 그릇된 인식이 이 같은 현상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상습적이고 고의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악덕 사업주들에게 관용을 베풀지 않기로 했습니다. 특히 임금을 줄 여력이 되면서도 재산을 숨기는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구속해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1억 원 이상의 고액 체불이나 재산 은닉 등 체불 경위가 불량한 경우 구속 수사를 더욱 확대하는 한편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합의를 통해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형사 조정 제도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설 연휴 전까지를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 기간으로 정하고 산하기관 근로감독관 1000여 명이 비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한국전력 등 전력 공기업이 올해 3,200명을 신규 채용합니다. 한전은 전라남도 나주 한전 본사에서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로 열린 신년 업무보고에서 한전과 발전자 회사 6곳이 올해 3,160명을 채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전은 또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지난해 182개소 324기에서 307개소 665기로 늘리는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구조조정 태풍이 몰아친 조선업의 감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무급휴직 지원 요건이 완화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런 내용의 올해 업무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고용부는 대규모 감원 대신 무급휴직을 하면 하루 6만 원씩 근로자 지원금을 지급하는 여러 요건을 완화해 조선업의 고용 안정을 지원합니다.
고용부는 또 노인 취업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65세 이상 취업자도 실업급여를 받게 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정부가 올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합니다. 우선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고 형평성을 맞추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인데요. 올해 시행되는 보건복지 정책의 주요 내용을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퇴직으로 소득이 없어졌는데도 보험료는 오히려 올라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컸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뀔 경우 재산, 자동차가 소득으로 평가됐기 때문입니다. 올해 정부는 재산, 자동차에 매기는 건보료는 점차 줄여나가고 소득에 대한 부과 비중을 높입니다. 공평한 기준에 따라 건보료를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취약계층 부담이 큰 항목부터 우선 개선하고 형평성, 수용성, 재정적 지속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이달 하순 공청회에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을 발표해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입니다. 한국인이 많이 걸리는 간질환과 암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늘립니다. 간 초음파 검사, 암 치료 시 표적 면역 항암제 사용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또 환자 의료비 부담이 큰 뇌성마비, 난치성 뇌전증의 검사와 치료에도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합니다. 서민들의 노후 대책인 기초연금의 수급 대상이 늘어납니다. 이를 위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노인 단독 가구의 경우 현재 월소득 100만 원에서 월 119만 원 이하로, 부부 가구는 월 160만 원에서 월 190만 원 이하로 각각 상향 조정합니다. 이와 함께 더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일정 급여 이상 단시간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사업장의 국민연금 가입을 추진합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득세하면서 수입 규제 장벽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을 겨냥한 각국의 반덤핑 규제가 전에 없이 늘어나 기업들의 걱정이 큰 상황입니다. 남현호 기자입니다. 한국을 타깃으로 한 세계 각국의 수입 규제가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외국 제품이 부당한 가격으로 싸게 팔림으로써 국내 관련 산업이 타격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하는 반덤핑 규제가 부쩍 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를 상대로 진행 중인 반덤핑 규제는 지난달 말 기준 총 135건, 이 중 지난 1년간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조사 게시 건수는 총 30건으로 2015년 17건과 비교해 76.5% 증가했습니다. 반덤핑 규제가 수입 규제의 주요 수단으로 적극 활용된 겁니다. 실제 지난해 한국을 상대로 한 전체 수입 규제 184건 중 반덤핑이 전체 73.4%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국가별로는 인도가 8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도 2014년 2건, 2015년 1건보다 증가한 4건의 조사를 게시했습니다. 품목별로는 철강, 금속, 섬유, 화학 등 주력 수출품에 대한 규제가 많았습니다. 미국과 인도 정부는 작년 8월 한국산 열연 강판에 반덤핑 관세를 각각 부과했고 최근 중국은 한국산 광섬유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2011년에 이어 다시 5년간 연장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0일 신고립주의를 내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 이런 경향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산업계는 수출 환경 개선을 위한 자유무역협정 FTA 다양화 및 고도화, 정부 간 대화 채널 활성화를 통한 경제협력 강화 등을 정부에 주문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남현호입니다. 한국이 글로벌 완성차 생산국 빅5에서 밀려났습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자동차 생산 대수는 422만 8천여 대로 전년도에 비해서 7.2%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인도에 뒤져 글로벌 완성차 생산국 순위 6위로 떨어졌습니다. 1위부터 4위까지는 중국과 미국, 일본, 독일이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자동차 생산량이 크게 감소한 것은 현대차 등 완성차 노조 파업에 따른 조업 차질 때문이라고 업계는 분석했습니다. 업무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명절에 택배를 배달하다 허리 디스크 증상이 나타났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부상을 입은 시점뿐만 아니라 평소 수행한 업무도 포함해서 인과관계를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박현우 기자입니다.
2002년부터 부산의 한 우체국에서 집배원으로 일해온 박모 씨. 2015년 가을 택배를 차에 싣고 내리는 과정에서 허리와 어깨에 심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추석을 일주일 정도 앞두고 있던 시점이라 평소보다 택배 물량이 1.5배 정도 늘었던 데다 명절 선물 등 20kg이 넘는 택배도 많았던 때였습니다. 지속된 통증에 병원을 찾은 박 씨는 허리 디스크 등 진단을 받아 공무원 연금공단에 공무상 요양 승인 신청을 냈습니다. 공단은 일부 증상에 대해서는 요양을 승인했지만 허리 디스크와 어깨 부위 혹에 대해서는 공무와의 인과관계가 없다며 불승인했습니다. 이에 박 씨는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박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부상 당시 상황뿐만 아니라 박 씨가 평소 수행했던 배달 업무 등도 따져봐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면서 평소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해온 박 씨가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허리 치료를 받아온 점, 우편물 등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시기에 부상을 당한 점 등으로 미뤄 업무와 관련 있는 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어깨 부위 혹에 대해선 박 씨가 수행한 업무로 인해 발병, 악화됐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출산과 육아에 좋은 근무 환경을 조성한 기업에 국가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줍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해 인구 위기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일과 가정생활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기업은 정부 조달 사업 선정에서 우대하고 기업 공시에도 출산 양육 친화기업 인증서를 부여합니다. 또 저출산 대책을 적극 펼친 지방자치단체에는 특별 교부세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연초부터 밥상 물가가 심상치 않습니다.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계란 등 일부 품목에서는 사재기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보경 기자입니다. AI로 계란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가운데 채소값까지 가계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밥상 단골 재료 양배추는 평년 가격에 비해 2.1배, 당근은 2.2배, 무는 2.4배가량 뛰었습니다. 갈치와 오징어, 한우 등심 등의 가격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설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시장에선 사재기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농축수산물의 경우 도매가가 뛰어도 사전 산지 계약 등을 통해 소매 가격 상승 충격을 어느 정도 흡수하는데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재 계란 소매 가격은 산지 가격보다 40% 비싼 상태인데 농가 혹은 유통상이 중간에서 계란 사재기 등을 통해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유통업체와 농가를 대상으로 진행한 계란 사재기 현장 점검에서는 뚜렷한 위법 사항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조만간 2차 계란 사재기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계란 사재기 제보 한 라인도 운영할 방침입니다. 또 정부 비축 농수산물을 풀어 가격 급등세를 최소화하는 한편 명절 성수품을 대상으로 한 사재기와 편법 가격 인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사회적인 이슈를 데이터로 알아보는 데이터 뉴스 시간입니다. 강설희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데이터 뉴스 시간입니다. 2017년은 세계 경제를 대공황의 공포로 몰아넣었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맞은 지 꼭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또 1997년 10월 한국이 IMF 세계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요청한 지도 2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한데요. 대내 경제 위기가 10년 주기로 찾아온다고 해서 올해와 내년에 또 큰 위기가 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IMF 20년을 맞이해서 우리 경제는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IMF 때 좀 어리긴 했지만 뭔가 나라에 큰일이 났었다는 건 기억이 나고요. 또 금모으기 운동도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럼 먼저 그 당시에 경제 위기가 왔던 이유를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네, 당시 외환위기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먼저 이름이 외환위기이듯이 외화가 부족해서 생긴 측면이 있습니다. 당시 우리 정부와 금융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달러보다 빌려 쓴 외채가 훨씬 많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태국,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의 경제 위기가 오면서 갑자기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시장에서도 돈을 빼기 시작하면서 발생했습니다. 달러가 부족해지자 원화 가치가 떨어졌고 결국 당장 갚을 달러가 부족하다 보니까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게 된 겁니다. 네, 당시 원달러 환율이 거의 2,000원 가까이 치솟았죠. 달러를 조달하지 못했다면 원화는 말 그대로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IMF는 1997년 12월 3일 210억 달러의 국제금융을 승인했고요. IBRD 세계은행이 100억 달러, ADB 아시아개발은행이 40억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또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캐나다, 호주가 200억 달러를 추가로 지원해서 총 550억 달러가량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네, 정말 엄청난 규모네요. 당시 사라진 기업과 은행들도 있죠. 세계 경영의 상징이던 대우그룹도 그 당시에 해체됐죠. 네, 그렇습니다.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던 김우중 회장의 공격적인 경영은 결국 실패로 돌아갔고 대우그룹은 공중분해가 됐습니다. 현재 대우증권, 대우조선해양, 대우전자 등은 이름만 같을 뿐 예전의 대우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또 당시 외채를 통해서 몸집을 불리던 한보그룹, 기아자동차, 산미그룹 등이 과잉 투자로 인해서 부도가 났었고요. 은행, 종합금융사 등 금융권도 부도의 칼날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많은 부분에 대해서 평가할 때 외환위기 이전과 또 이후로 나눠서 얘기하잖아요. 외환위기를 계기로 한국 경제의 체질이 많이 바뀌었다는 건데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알아볼까요? 네, 가장 큰 변화는 대마불사라는 신화가 깨지고 재벌이 해체되고 또 은행이 문을 닫는 상황이 생겼다는 겁니다. 삼성그룹은 자동차를, LG그룹은 반도체를 내놨고요. 현대그룹도 분할되는 등 이른바 구조조정이 이뤄진 겁니다. 이때 평생 직장의 개념도 사라지게 됐는데요. 인력 감축을 위해서 명예퇴직, 정리해고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게 됐습니다. 네, 당시에 정말 안타까운 사연들도 많았었죠.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 또다시 경제 위기론이 불거지는 상황인데요. 외환위기 직전인 1996년과 2016년의 경제 지표를 비교하면서 2017년에 큰 위기가 올 거다 이렇게 얘기한 전문가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1996년과 2016년의 자료를 비교해 봤습니다. 먼저 경제 성장률은 1996년에 외환위기 직전이었지만 7.6%의 고도 성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2016년은 2.6% 정도로 마감했습니다. 비교가 안 되는 수치인 거죠. 게다가 2016년 경제 성장률에서 건설 투자 부분의 과도한 성장을 빼면 사실상 마이너스 성장이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네, 경제 성장률이 7%가 넘었다니 얼마나 고도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시대였는지 알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기업들의 사정은 그때와 지금 어떻게 다른지 궁금한데요. 네, 기업들의 부채는 지금보다 96년에 더 심각했습니다. 제조업의 기업 부채 비율은 300%를 넘었는데요. 20년 후인 지난해 평균은 72.3%, 불가해서 양호한 편입니다. 하지만 기업 역시 양극화가 극심해서 한계 기업의 숫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이건 문제라고 합니다. 또 제조업 평균 가동률을 살펴볼 건데요. 지난해 3분기 제조업의 평균 가동률은 72.4%였습니다. 이는 외환위기 직전인 96년의 80.4%보다 조금 낮았습니다. 네, 한계 기업 증가와 또 제조업 가동률을 놓고 보면 기업들의 사정 자체는 썩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업 부채뿐만 아니라 또 현재 가계부채도 매우 심각하잖아요. 지난해 사상 최대의 가계부채를 기록해서 다들 걱정이 많은 상황에서 1996년과 좀 비교도 해볼까요? 네, 2016년을 놓고 봤을 때 기업보다 가계 경제가 더 큰 게 문제입니다. 96년에는 가계소득 증가율도 12%에 이르렀고요. GDP 대비 가계부채도 52.7%였습니다. 반면에 2016년은 가계소득 증가율이 0.7%에 불과했고요. 가계부채는 GDP 대비 90%에 달하고 있습니다. 소득은 늘지 않는데 물가와 집값은 오르니 빚을 지고 있는 가정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외환위기 당시 금모으기 운동은
기억은 전 세계적으로 전설로 남아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의 욕심 때문에 벌어진 일을 국민들의 손으로 직접 해결했다는 평가를 받았죠. 하지만 2017년에는 가계 경제에서 먼저 위기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여러 지표를 살펴봤는데요. 안심할 만한 신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외환위기 당시에 사태를 극복하는 데 정부의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하는데요. 구조조정, 정리해고, 공공부문의 민영화 등 이해 당사자들이 반발할 문제들을 처리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혼란과 위기도 결국 올바르고 민주적인 리더십이 슬기롭게 헤쳐나가리라는 희망 섞인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데이터 뉴스 강설희 아나운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